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치러진 2021년 국가직 7급 시험 오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말부터 아침 일찍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항상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마다 이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과거에 수험 준비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라도 시험을 좀 잘 못 보고 왔다. 이걸 지금 21년 국가직 7급을 노리고 왔는데, 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생각들 꼭 잊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 빨리 좀 그 힘든, 불편한 마음들을 좀 씻어내시고, 빨리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휴식 이후에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도전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쏟아붓고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말주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번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요. 형식적으로 즉 포맷만 봤을 때는 총론 문제가 12문제, 강론 문제가 8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제 7번, 8번, 9번, 10번, 13번, 16번, 17번, 18번 이게 이제 가책형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강론 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이미 총론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총론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강론은 6문제였다. 총론이 14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에 즉 20년도에 출제됐던 7급 시험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강론 비중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좀 냄새가 나죠. 자, 이번 시험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땐 작년 시험보다는 좀 평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최신 판례 비중인데 최신 판례 이게 이제 2020년도, 즉 가장 핫한 최신 판례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제일 최신 판례가 이제 2019년 판례거든요. 2019년 판례 중에서 문제는 그 그러니까 총 3개가 출제됐어요. 3개 지문이. 그러니까 지문으로, 문제가 아니라 3개 지문.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2개 지문은 이미 최근에 기출이 됐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최신 판례라고 하기도 좀 약간 민망스럽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하나마저도 해당 그 최신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그러한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신 판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기존에 기출된 문제 등을 바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더 심해요. 올해는 정말로 이 25문제 중에서 기출되지 않은 지문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냄새를 맡으셨죠? 이번 시험 난도. 일단 최신 판례 비중도 적어, 강론 비중이 적어, 오히려 총론 비중이 높아. 그 다음 뭐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기존에 기출됐던 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특히 강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2021년 국가직 7급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출 지문들을 수록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관련 기출 지문을 확인해 보면서 옛날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게 출제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나마 이제 어려운 문제를 뽑아보면요. 총 4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어려웠던 것들. 16번 강론 문제. 자, 이거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뭐 판례라든지 다소 지엽적인 법령 문제를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니까 틀릴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는 건 여러분들이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틀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18번 강론 문제. 이것도 이제 강론 문제인데 지방자치법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생소한 지문이면서 이게 조합 지문이에요. 조합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조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모르면 사실 정답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틀려도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왜 이거밖에 공부를 못했지? 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충분히 이제 실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는 이것도 충분히 혼란스러울 문제입니다. 즉, 출제자가 나름대로 난도를 살짝 높여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네 문제에서 틀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아, 이런 문제 정도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정도로 좀 나름대로 좀 그런 어떤 그 합리화,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기출된 지문의 출제 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출력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고득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항상 저는 난이도를 평가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강사 입장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뭡니까? 기출 빈도죠. 이번에 출제된 문제가 과거에 얼마만큼 자주 출제됐던 빈출 지문인지 혹은 조금 생소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출제된 이력이 있는지 자 그걸 바탕으로 난도를 말씀드릴 텐데 나름대로 평이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평이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역시나 기출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에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전략을 이렇게 짜는 게 제일 확실해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7급을 준비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피셋도 공부를 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총론은 무조건 다 맞아야지 라는 목표는 분명히 필요해요. 왜? 7급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요. 워낙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총론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아야 돼요. 총론 문제는. 그럼 나머지 강론은 어떻게 되느냐? 강론은 막 기본 강의부터 막 여러분들이 막 깊이 들어가면서 강론에 대한 내가 지식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번 시험 힘들어요. 항상 시험이 힘들어요. 왜? 준비 시간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 그랬어요. 자, 강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객관식 문제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 강의 열심히 듣고, 기출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물론 이러면 제일 좋죠.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기출부터 풀고, 기출 풀다가 궁금한 걸 반대로, 여러 가지 교과서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바로 기출 들어가서 바로 기출 마치 이제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듯이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그죠? 이미 출제된 지문 같은 경우에 내가 눈으로 좀 발라놔서 요것만큼 내가 맞추고 가겠다. 근데 여기서 깊게 응용된 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 완벽주의를 좀 탈피하시는 그 방법이 아마 제일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해설지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총론 문제고,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답을 1번 찍고 바로 2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25문제나 풀어야 되는데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는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키워드는 뭡니까? 일단 민원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드렸어요. 민원 키워드 나오는 순간 뭐 떠올려라? 이건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정답 1번 끝. 자, 이러고 2번 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래도 어쨌든 해설가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행정청이 어떤 사람이 이제 문의를 했겠죠. 민원 예비 심사 과정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여기다가 예식장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촉사항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촉사항이 없다라는 건 특별히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사람이 따졌던 건 이거였어요. 그 이후에 예식장 건축과 관련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야 저촉사항 없다고 해놓고 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우리 법원이 뭐라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죠? 저촉사항이 없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결론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겨를이 있나? 시험장 가서? 없죠. 그냥 민원 예비 심사 딱 나오는 순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늘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7급 해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판단하는 그 기준, 반드시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자, 이건 최근에도 제가 너무 이 해설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기본법상의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기책사유 유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 태도죠.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너무너무 빈출. 그래서 1번은 무조건 1번 풀고 바로 넘어간다. 자, 2번 지문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보충행위죠. 효력 보충행위. 자, 얘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그 중에서도 뭡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특허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대. 자, 기본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충행위에만 하자가 있다. 그러면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하자 있는 보충행위, 인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 그다음에 세 번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면 그 기본행위인 정관 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자, 이것도 너무너무 빈출이에요. 100번 이상 출제된 거죠. 정답 3번. 자, 인가에는 기본행위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일단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있었다. 그래도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X. 정답 3번. 자, 재단법인 임원 취임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의 근거에 따를지라도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 자, 주무관청이 그 신청을 당연히 승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가와 관련해서 이게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걸 물어본 건데요. 일단 제가 찍는 팁을 알려드렸죠. 자, 재량행위는 우리 판례가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 뭐로 봐요? 재량행위로 본다. 근데 우리 기출된 판례 중에서 이제 물론 기속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 그죠?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승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여도 무효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판례 빼고는 웬만하면 이제 99% 재량행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무관청이 그 신청을 당연히 승인할 필요는 없죠. 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행위 부관 틀린 거. 자, 처분에 재량이 없다, 기속행위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관 못 붙이죠. 그럼 기속행위는 언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어디에서?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부관의 사후 변경이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관의 사후 변경. 자, 기존에 우리 판례도 이거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제한적으로 사후 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죠. 왜? 상대방한테 너무 불이익하고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부관의 사후 변경이 가능했는데요. 그 두 문자가 바로 이거죠. 법, 유, 동, 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미리 사후 변경이 유보된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요거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동의. 요거죠. 자, 마지막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관의 사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법, 그 다음에 유보, 동의, 사후 변경.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요거를 입법화 시켰죠. 자, 행정기본법에서 요거를 이제 입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판례 이론을 그대로 따서 자,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그래서 법, 동, 사가 되죠. 법률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또는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우리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부간의 사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느 경우를 물어보든 어쨌든 이건 뭐 공통이니까 뭐. 자, 그다음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간이 무효가 된다면 부담이 지금 무효예요. 그러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요 사법상 법률행위 얘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왜? 별개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독립설. 그래서 행정행위로서 붙인 부담과 개인이 그 부담 의무의 이행으로서 한 사법상 법률행위, 즉 예를 들어서 증여나 매매, 이거는 별개다. 그래서 얘가 무효라고 얘 또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야.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장에서. 이거 4번 또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실력에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전부 다 빈출이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4번을 읽고 있다. 물론 읽는다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분 1초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오히려 이걸 안 푸는 게 실수를 안 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보다가 괜히 만약에 혼자 혼란스러워. 그러면 꼭 정답을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면 바로 넘어가는 거야. 4번 찍고. 자,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간이 제소기간 도가로 불가증력이 생겼어요. 자, 부담도 요거 행정처분이니까요. 행정행위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쟁송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부담과 사법상 이행은, 즉 이 부담의 의무 이행으로서 한 사법상 행위는 별개의 행위다. 독립된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령 여기에 불가증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을 다툴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충분히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그다음에 4번 문제. 자, 끝났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이거 뭡니까? 강학상 특허죠. 특허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재량행위예요. 공유수면 점용허가 강학상 뭡니까? 이것도 특허죠. 재량 끝. 그 다음 세 번째. 야, 이거 얼마만큼 많이 나온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게 기속행위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형질 변경 행위가 의제된다면 여기 이제 재량행위잖아. 그래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합쳐지면 재량행위라고 그랬죠. 왜? 행정청은 얘랑 얘를 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통과시켜야 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야? 얘가 재량이니까 전체를 합치면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될 사안이라면 얘도 어떻게 해요? 거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하허가.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부분이죠. 기하허가. 이거 특허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량이죠. 재량. 기하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죠. 반드시 기하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설령 국적법상의 기하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기하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재량이에요. 재량. 이것도. 그래서 특허는 재량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답 4번이죠. 왜? 1번부터 4번까지 1번, 2번, 4번이 전부 다 그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비교는 해야 됩니다. 비교는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적법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춰서 기하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기하 불허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국적법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질 못했어요. 요건 못 갖춘 상태에서 귀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하 불허가. 어떤 경우? 국적법 요건 충족 못한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속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 요거 비교해 두시고요. 어쨌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5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난도가 엄청나게 낮은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자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법규명령 형식일 때도 즉 위임명령일 때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인데 당연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라 하더라도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면 효력이 없겠죠.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습니다. 원래. 근데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다시 부여됐다. 그러면 야 이거 이제 또 설명해야 되나? 올해도 출제가 된 거잖아 이거. 그때부터죠.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자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임의 근거가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라진 그때부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출제됐고 이거는 어떤 수업이든 강조되지 않은 수업이 없을 겁니다. 2번 찍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고시든 조례든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얘는 집행행위로서의 성격도 같이 갖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조례가 있고 혹은 고시가 있어요. 법령 보충 고시일 가능성이 있죠. 이게 법령 보충 고시.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뭐를 합니까? 집행행위를 하죠. 집행행위. 얘도 이제 고시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이제 집행행위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때 여러분들 봐봐. 얘네 두 개는 원래 입법 형식이죠. 행정입법이란 말이야. 즉, 뒤에 있는 집행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아니죠, 원래.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반면에 뒤에 있는 집행행위, 얘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됩니까? 구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구체적인 성격. 얘네들이. 그래서 얘는 추상적. 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란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처분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항고소송의 대상이에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래는. 맞습니까? 이게 원칙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하면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조례나 고시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원래는 집행행위를 통해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개입 없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고시나 조례가 무슨 성격을 갖게 돼요? 집행행위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반 처분이라고 얘기하잖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처분. 그죠? 그래서 요게 핵심 키워드죠.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얘가 뭐 되는 거야? 행정처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우리 외우자 그랬죠? 첫 번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상한 금액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일반 처분, 고시 형식에 의한 행정처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이 모법의 위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때는 설령 모법의 이해에 관해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이게 올해도 출제가 됐잖아요. 맞는 지문이죠. 자, 위임이 언제 필요해?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때. 근데 새로운 걸 정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위임이 필요 없잖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정답 2번. 자,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너무너무 빈출해. 빈출이 없는 게 없어요. 위반 결과 시정을 명하는 거라는 금지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위법한 건축을 금지했어요. 건축을 금지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반을 하죠. 위반을 했어요. 건축행위를 했어요. 자,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바로 대집행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대집행 못 들어가죠. 요거는 왜? 요건 지금 금지 의무잖아. 부작위 의무. 바로 대집행 못 들어가요. 대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해놓고 그걸 불이행할 때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위법한 건축행위잖아. 위법.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정명령. 자, 시정명령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자, 근데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바로 요거. 자, 건축법이라는 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있어요. 즉 금지 규정은 있어요. 금지 규정. 그럼 얘만 가지고 곧바로 이런 시정명령 내지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도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별도로.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요거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부과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들어갈 수 있겠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의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 아, 너무 쉬우구나 이거. 그죠? 그래서 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독립된 자기 책임이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와, 이거 빈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게 2018년인가 2017년 판례인데 이거 이후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강조됐던 거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즉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별도의 불복 절차. 다시 말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니까 행정처분도 아니죠. 근데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요게 건축법. 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얘는 뭐였습니까? 얘는 행정처분이었죠. 과거에 별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죠. 행정처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제재적인 뭡니까? 행정처분. 끝났죠. 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허가 취소, 그 다음에 과징금, 가산세 이런 거 3대장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재적인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죠.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은 고의 가실 필요 있다 없다? 고의 가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법 위반, 행위자의 법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해지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고의나 가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고 그건 과징금이든 가산세든 그죠? 영업정지, 영업취소든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처분일 때. 고의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고의가실은 언제 필요한 건데? 이거는 행정벌이죠. 행정벌. 행정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 과태료라든지 형벌 부과할 때 이때만 고의가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자, 7번 사례네요.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자, 갑은 1991년 10월 10일 A행정청의 공무원으로 신규 임명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임용이 되었네요. 근데 2007년 12월 5일 A행정청의 자체 조사 결과 위 신규 임용 당시 갑은 범죄 행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그리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였음이 밝혀져 임용 당시 시행되던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인데도 임용을 했죠. 그러면 그때 그 임용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임용 행위는 당연무효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일단 답이 나오죠. 임용행위의 하자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다.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임용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아니죠.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될 수 없어요. 왜? 무효인 행정처분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죠. 왜? 무효라는 건 없었던 거예요. 즉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거 없는 거야. 즉 지금 임용행위가 무효잖아. 그럼 그걸 믿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몇 년이 지나서 뭐 20년이 지나서 임용 취소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제 와서 임용 취소하느냐? 신뢰보호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틀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디귿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리을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거야. 근데 확실히 기억, 니은이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정답 찾는데 어렵지가 않죠. 자, 디귿. 갑은 공무원으로서 신규 임명되어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사실상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사실상 공무원 이론을 적용하고 퇴직급여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다수견해와 그 다음 우리 판례의 태도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야. 왜? 임용이 무효니까. 그 다음에 리을. 갑이 신규 임명되어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한 행위입니다. 자, 이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무효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임용행위가 무효라는 거야. 임용처분. 임용처분은 무효예요. 그러면 이 공무원 갑 입장에서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갑은 신뢰보호 주장을 못해요. 20년, 30년 뒤에 나를 임용 취소시킨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갑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주민센터에서 이제 20년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민등록증도 발급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 게 대략 뭐 한 20만 장 돼요. 20년 동안. 20만 장, 30만 장 뿌렸어요. 그걸 무효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겠지. 왜? 누구한테 피해가? 우리 국민한테 피해가요.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우리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뭘로 봐야 돼요? 유효한 걸로 봐야죠. 요거는. 왜? 신뢰보호. 우리 국민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의 행위는 유효한 걸로. 자, 그래서 당연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다수설의 견해니까요. 리을은 맞는 지문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자신의 임용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주장 못해요. 하지만 우리 국민과의 관계에서 했던 행위들은 유효한 행위로 봐야 돼요. 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니까. 국민의 신뢰보호.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니은, 리을이 맞다. 8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수용 절차.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업 인정이라는 건 이제 해당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인정해주는 일종의 형성적 처분이죠. 자, 이때 기억.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 인정의 요건에 해당한다.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죠. 맞는 질문입니다. 왜? 해당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가 싫은 사람한테 이걸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기 싫다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하고 싶은 사람한테 시켜야 돼요. 그 다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시킬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와 능력은 당연히 어때요? 능력은 전부 다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로 수용 목적물은 확정되고 이미 몇 번 이상 출제가 됐던 거죠. 자, 수용 목적이 고시로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 관계인의 범위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자, 이미 사업인정 고시가 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수용 재결 신청도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럴 때는 이 사업인정의 효과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실효돼야 되겠죠. 실효. 자, 그때는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8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기존 기출
기출된 관련 기출 지문들을 수록을 해놨으니까요. 자,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아, 내가 강론 기출 가지고 준비해도 충분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자, 곡물과 관련된 거야. 자, 곡물. 자, 곡물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공적인 물건, 다시 말하면 행정재산 얘기하는 거죠. 행정재산. 자, 행정재산은 고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우리 상식이죠. 그러니까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다음 관제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했네. 야, 우리도 아는데 행정관제당국이 이걸 몰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때 그 매매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무효라고 보셔야 돼요. 당연무효. 그래서 행정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당연무효다. 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청에 의한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최소한 이제 묵시적인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행정청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 이제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쓰지 않고 누군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묵인 방치한다든지. 근데 묵인 방치하는 것도 모르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면서도 뻔히 방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단지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용 폐지됐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의 점용 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곡물 사용권 일종입니다. 이것까지 맞죠? 하천 점용 허가권 특허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아니야? 대세적 효력도 없고 물권도 아닙니다. 즉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걸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인적 효력만 있는 걸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요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이게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근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자, 대인적 효력만 있는 거. 자, 요걸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걸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인적 효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란 바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지금 소유권이 생겼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막 내 거래.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제가 엊그저께 산 자동차인데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산 차예요. 그래서 막 보여주겠죠. 자동차 등록 원부랑 다 보여줄 거란 말이야. 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 차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남바 보세요. 남바 보시면 이거 제 차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누구한테도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방해를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이게 바로 물권이에요. 물권. 대세적 효력이 있죠. 누구에게나. 자, 근데 이제 봐봐. 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야, 친구야, 돈 다 썼으면 이제 갚을 때가 됐네. 나한테 돈 갚아.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게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분명히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잖아. 그럼 나는 그 친구한테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 친구 엄마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또는 그 친구에 가까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친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천점용 허가권은 어떤 권리일까요? 우리가 민법상 소유권과 같은 물권적인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느냐? 자, 하천점용 허가권은 처분청과 같은 이 점용 허가를 낸 처분청, 관계 행정청, 즉 곡물의 관리 주체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게 하천 점용 허가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로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채권으로 보셔야 돼요. 채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나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니까.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체적으로 곡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곡물의 인접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곡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자, 인접 주민에게 인정되는 곡물의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란 이건 내가 그 곡물에 대한 어떤 밀접한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상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에요. 뭐라고? 민법상 보호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라는 건 인근 주민이 인접 주민이 그 물건을 평소에도 열심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수한 권리로서 부여되는 이것이 바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이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단지 그냥 우리 집 옆에 있는 도로에 불과해요. 자, 그럼 그때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근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접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곡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출되지 않은 지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법상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아니죠. 공용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고시. 고시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행정재산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행정재산으로 쓰겠다라는 일정한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자,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서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즉 일반 사용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 사람들은 도로와 관련해서 무슨 이익만 갖고 있어요? 반사적 이익만 갖고 있죠. 반사적 이익. 따라서 용도 폐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제 다른 도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 제하도 도로 점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도로 위만 이 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밑에 있는 상가 있죠. 도로 밑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명동 같은 데 보시면 명동 밑에 그 지하 상가 있잖아. 거기도 도로 점용 허가 받고 영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자,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 집중호우, 즉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대요. 자, 그러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즉, 국가배상법 5조상 면책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국가가 뭐 이거 어떡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불가항력 아닙니다. 50년 빈도 정도라면 충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상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돼요. 만약에 대비를 못해서 사고가 났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불가항력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죠. 6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발생 빈도를 갖고 있는 집중호우다. 이 정도는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그죠? 현대 과학기술 수준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뭐가 된다? 불가항력이 된다. 이때는 이제 관리 주체가 면책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어. 그럼 비공개 결정해도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죠. 비공개 결정이 정당할 수 없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해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자, 여러분들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갖고 우리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1호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이걸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면 이게 비공개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두고 있죠. 왜냐면 우리 그 9조 1항 단서에서 8가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1호가 바로 이거잖아요.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명령으로 비공개로 규정한 것. 근데 문제는 그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할 때 그 위임 명령 있죠. 그건 어떤 위임만 얘기해요. 정보 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임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 받은 김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규정했다. 그럼 그때는 뭐야? 그 위임 명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다가 비공개를 규정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됩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걸 못 담아요. 그러니까 근무 성적 판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맞는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의 관련 재료라든지 회의록.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비공개로 가시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이런 거 공개되면요. 회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어떤 소신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공개돼갖고 내 의견이랑 반대했던 사람한테 뒤에 가다가 어떻게 뒤통수 후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해요? 내 소신껏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눈치만 볼 거란 말이야. 비공개 사유가 된다. 네 번째,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자, 요게 너무 쉬운 지문이고 빈출 지문이잖아요. 네, 이걸 이용한 문제가 뒤에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요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아니죠. 없는 걸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맞습니다. 거부 처분이 취소된다 한들 정보 공개가 안 돼요. 없는 걸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자, 키워드 이거죠.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거. 자, 그때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한테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효과는 누구한테만 미친다는 얘기야? 그 신분자에게만 미치는 거죠. 그 신분자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지방직 때였나? 이거 올해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출제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도 필기를 해드렸죠. 어떻게? 이 신분번과 관련해서는 성립은 함께. 자, 왜 글씨가 왜 이럴까요, 갑자기? 함께. 자, 그 다음에 가중, 감면 등은 각각. 자, 요것만 체크하면 이 지문 그냥 바로 들어오죠. 정답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 불복한다. 그러면 이의제기, 그죠?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죠.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상실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죄의 규율 대상이 아니죠.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죠. 형벌이 아니잖아. 그래서 죄형법정죄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재산권 보장관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용수용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강론 형식으로 출제되긴 했는데 사실상 요거는 이제 총론 문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용수용은 공용필요에 부합해야 하므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시켜야 된다. 아니죠. 수용 주체를 우리 한정하고 있지 않아요. 법에서. 그죠? 공익사업이나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민간 기업도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자, 개발이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는 배제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완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죠. 이건 완전 보상 범위에. 이건 내가 만든 이익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상 간척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자, 간척을 하다 보면 이제 나의 관행어권이 상실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뭐야? 권리 손실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권리도 재산권이에요. 그죠? 자, 그때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상 매립면허에 대한 고시가 있다. 고시가 있을 때 보상 청구권 발생 시점. 고시한 때? 아니죠. 우리 이미 과거에 기출이 있던 거예요. 고시만 했다고 나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입니까? 매립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공사 착수. 착수를 해야 내가 진짜 물고기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고시만 했다고 해갖고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됐으면 아직 물이 철렁철렁 거리잖아요.
그럼 나 물고기 잡으면 되잖아. 공사 시행해야 이제 물고기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착수한 때 그때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지문은 과거에 여러 번 기출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한다. 자, 네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죠. 개인별이 맞죠. 이게 원칙이에요.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각자.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물건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틀렸죠. 개인별로 행해지는 것이다. 개인별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4번, 당사자 소송. 자, 어쨌든 이거 옳지 않은 거. 자, 당사자 소송에는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맞습니다. 집행정지 규정은 어디에만? 항고소송에서만 준용을 하고 있죠. 항고소송에서만. 그 중에서도 이제 취소소송, 그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준용이 안 되죠. 왜? 여기서 이제 처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항고소송에서는 준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준용을 안 한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준용을 하고 있지 않죠. 대신 당사자 소송에서는 뭐가 준용이 됩니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이 된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간 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교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자, 근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 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교부 조건을 부과했으면 교부를 해야, 이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소송을 제기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한테 야, 빨리 이 조건에 따른 의무를 빨리 이행해.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송이 될까요? 일단 공법관계와 관련된 소송이죠. 왜? 부관과 관련된 거잖아. 자, 근데 항고소송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당사자 소송이죠, 여러분들. 이걸 항고소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고소송은 우리 국민이 누구한테 제기하는 거야? 행정청한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권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근데 얘보다 더 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약자인 보조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뭐는 될 수 없어요.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요.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즉 법률관계라는 건 이 어떤 이 공법상 발생한 의무나 권리, 이행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입 지급 청구. 자, 이거 설명할 필요 있나요? 없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얘는 뭐라 그래? 공법상 권리다. 그러니까 얘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요렇게 얘기를 했죠. 얘는 뭐가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다.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당사자 소송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된다는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니까 자, 요거는 절대 실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바로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자, 조세부가 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아,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인데도 내가 세금을 냈네. 그거 뭐예요?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슨 소송? 민사소송.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자, 틀린 거 골라볼게요.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도 뭐에 해당한다? 직무집행에 포함되죠? 직무행위에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뭐야? 외형설. 행위의 객관적인 외형만 살펴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직무집행 행위인지 혹은 그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직무집행 의사가 있는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끝.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소스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 빈출들이 앞에서 정답으로 딱 쳐주니까 그 다음 지문들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왜? 여러분들 봐봐. 이거 지문 자체가 길어요. 꽤. 그러면 이거 3개 지문 읽는 시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시간만 아껴도 다른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단 말이야. 읽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자, 그래도 어쨌든 해설이니까 봅니다. 자,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입니다. 자, 이거는 국가의 무슨 작용? 사경제 작용이죠.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뭐니까? 사경제 작용이니까. 우리 그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다 들어가지만 뭐는 빠진다.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국가배상법 적용에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지문이 나름대로는 되게 날카롭고 어려운 지문이에요. 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 문제는 철도 시설물이라는 거 우리 최근에 요것도 기출된 바가 있어요. 자, 요것도 뭐야? 우리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뭐에 포함됩니까? 영조물에는 또 포함이 돼요. 영조물에는 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하자로 인해서 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거야. 우리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관이 재판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이죠. 맞죠? 왜? 우리 법관도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중요한 건 키워드가 요겁니다. 재판에 대해서 불복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재판에 대한 시정 절차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1심이 잘못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2심을 제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항소 아닙니까? 항소 제기해서 1심에서 잘못된 걸 2심에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죠. 고쳐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시정 자체가 안 되니까 뭐라도 받아야 돼.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해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처분이 그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래요. 자, 일단 행위시법에 따라서 처분시법에 따라서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적합해요. 그럼 이거는 법령에 적합한 걸로 봐야 되겠죠. 특히 행위가 적법하다면 나중에 위법한 결과가 발생한다. 또는 결과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건 무슨 행위로 보셔야 돼요? 적법한 행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서 어떠한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생각보다 조금 충분히 이제 그 틀릴만한 소지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좀 약간 생소한 지문 형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기출만 주구장창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번 같은 경우에는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남들도 다 그 정도가 최선이에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 옳은 거. 자,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야간에서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대요. 지금 야간에 막 음악 쿵짝쿵짝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겠죠.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일종의 이것도 뭐야? 경범죄처벌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뭐가 됩니까? 바로 소란행위에 해당되죠. 인근 소란행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지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경찰관이 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 이 집에 가가지고 개문 요청을 했어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제발 좀 나오시라고. 안 나오는 거야. 죽어도 안 나와요. 막 뻗팅겨요. 막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이게.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아요. 소리는 시끄럽고. 그럼 어떻게든 제지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차단한 거죠. 소리는 시끄럽고. 자, 이거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판례도 상식적으로 접근하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자, 전기 차단하니까 이제 빡치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이겠어요? 야간에 집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경찰관이 불러도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죠. 전기 차단하니까 이제 식칼을 들고 나왔대요. 경찰관들을 위협하려고 식칼 들고. 이거 뭡니까? 공무집행방해죄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었던 사안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 있잖아. 요 직무집행행위가 만약에 적법하면 식칼 들고 이거를 저지했던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가 국민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반면에 이 경찰관의 이 전기차단 행위가 만약에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면 이 공권력 행사도 위법하면 우리 국민이 저항할 수 있잖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요 피내사자 있죠?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 자, 이런 사람한테도 우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에게도 접경교통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다. 넓게 인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 해야 되고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어떤 경우에는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보호조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술 떡이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한겨울에.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놔두면 죽거든. 그때 이제 경찰이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끌고 가죠. 경찰관서로 이제 끌고 가죠. 이런 게 이제 보호조치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인기척이 없어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요. 막 여기서 막 거품을 질질 흘립니다. 어때요, 이거? 무섭죠? 경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아니죠. 이건 의료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틀렸죠. 반대로 했습니다. 자, 사후적인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돼? 그 조치 당시의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적인 것들은 뭐 예상할 수가 없잖아.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자, 공무원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자, 나름대로 좀 중범죄를 저질렀네요. 그래갖고 자,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공무원에서 당연퇴직이 됩니다. 자, 이때는 뭐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동 탈락이에요. 이때는 당연퇴직되니까. 자, 근데 이제 이 공무원에게 복직 처분을 했습니다. 야, 이 복직 처분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야? 직위해제했을 때. 직위해제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가행정행이죠. 자, 어떤 사람의 비사실이 있어. 근데 뭔가 확신하지 않아. 그래서 조사가 필요해요. 그럼 일단 직위해제 해놓고 나중에 뭡니까? 본격적인 징계 처분을 내리죠. 그죠? 자, 어쨌든 정황이 포착됐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직위해제를 해놨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청렴결백한 공무원이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제 복직해. 복직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잘린 건 아니잖아. 직위만 해제됐을 뿐이지. 그죠? 그러면 당연퇴직한 공무원을 복직한다고 이 사람이 복직이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어디?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는 돼, 안 돼? 안 돼요. 당연퇴직됐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복직을 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임용처분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당연퇴직 상태에서 복직 처분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자, 그때 그 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될까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당연퇴직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 자, 2번.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해임 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아, 일단 이건 틀렸죠. 일단 이건 처벌도 아니고요. 그 다음 직위해제라는 거 일종의 가행정행이라고 그랬잖아.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해임 처분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징계죠. 일종의.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이거는 아까보다 더 심하네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보통 이제 선고유예보다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죄질이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후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자, 참고로 여러분들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형법을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읽고 이제 낚이는 경우가 있어요. 형 선고 효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집행유예가 없어졌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에 대한 효력이냐면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력이에요. 즉, 이 얘기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봐. 근데 봐봐. 집행유예 받았어요. 금고 이상 받아갖고. 그러면 당연퇴직 됐죠. 당연퇴직 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끝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죠? 그러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복직되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계속. 끝난 거예요. 당연퇴직 되는 순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쉬운 질문이죠. 정답이에요. 이거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우리 국가공무원법상 불이익한 처분, 뭐 징계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서 우리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외웠잖아요.
공통세제 감노특. 첫 번째 그 공이 바로 이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를 해놓고 이걸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안 했으면 행정심판 안 거쳤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주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보고 갈까? 하나만 더 보고 가자. 봐봐. 요거 이해돼? 그 처분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반드시 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심사 청구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왜 그런 거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당연무효일 땐 적용되지 않잖아. 우리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어디에 준용이 됩니까?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일단 취소 소송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선 준용을 안 하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선 준용이 되죠. 준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제외해놓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 청구해야 된다. 참고로 우리 부작위법 확인 소송도 뭐를 준용합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제소기간과 연결이 되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은 세트다. 준용 결과도 똑같습니다. 준용도 똑같지. 취소 소송에 규정돼 있고 제소기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소기간 제한 없죠.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죠. 결과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18번. 자, 지방자치법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자,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이 정지의 적용 대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제한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는 어떤 겁니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했을 때 행안부 장관이 뭐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떤 경우에 이 조문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쓰는 권한이잖아. 맞습니까? 마치 상급관청의 지위에서. 맞죠? 자, 그렇다면 이걸 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냥 잘못한 걸 꼬집기 위한 것이니까. 반면에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데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이란 말이야. 권익침해를 전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따라서 어떠한 집행행위가 나의 어떤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 그럼 소송 제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나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만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행정처분이죠.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이거는 처분에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통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통제 목적이에요. 통제 목적. 주관적인 권익 침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행위입니다. 자, 얘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라는 게 맞는 지문이고 이게 최근에 19년도 그 변호사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자, 일단 이 주민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가금의 징수를 게을리한다든지 이게 빨리빨리 돈을 걷어야 되는데 안 걷어요. 그 다음에 공금 지출을 엉뚱하게 했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돼갖고 계약 체결을 하는데 뭔가 비리, 위법 사실이 있다든지 자, 이럴 때 뭐 하는 거야? 이 감사 청구한 주민들이 이러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즉 객관 소송이 하나죠. 다시 말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주민소송이죠. 주민소송. 자, 그때 어차피 이행강제금도 부가징수하게 되면 이건 누구 수입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아닙니까? 재정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거를 징수하는 걸 게을리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갈 돈을 지금
게을리하고 있는 거잖아. 열심히 안 해갖고 지금 이거를 충당을 안 시키고 있는 거잖아. 당연히 이거는 감시 목적, 통제 목적의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상호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은 자, 요거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국가기관인데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소방청장. 그다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두 가지 소방청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두 가지 사례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만약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또는 얘네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분쟁에 대해서 조정 결정을 했어. 그럼 이 조정 결과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 이행 명령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이 이행 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후속 이행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조정 결과 자체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X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교육청소도 이 국가공무원의 교사에 대한 징계사무입니다. 교육감의 징계사무인데 누구에 대한 징계사무예요? 국가공무원인 교사라고 돼 있어요. 누구 소속? 국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대요. 그럼 이건 무슨 사무로 보셔야 돼요? 이건 국가사무죠. 국가사무로서 어떤 업무? 기관 위임된 업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자치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19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자, 맞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관할행정청은 2019년 4월 17일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아, 이거 보는 순간 우리 앞에서 고시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직접 국민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이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이다. 고시 형식의 처분. 딱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죠? 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표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 그 결정 고시의 효력 발생일은 2019년 4월 24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일반 처분이죠. 일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 왜냐면 일률적으로 이러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다음 여기서 캐치하셔야 되는 거, 그 결정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언제로 했어요? 2019년 4월 24일로 정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2019년 4월 17일이 아니라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자, 고시에 의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일반 처분. 자, 고시에 의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일단 고시할 때 명시한 시점 있죠. 명시한 시점.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때 2019년 4월 24일로 정했으니까 4월 24일이죠?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명시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명시를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이때 효력이 발생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때는 효력이 아니에요. 이때는 명시한 시점이 없다면, 즉 명시한 시점이 없다면 자, 고시 또는 공고 후 며칠? 5일. 5일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어쨌든 명시를 했으니까 자, 요 날이 고시효력 발생일이고요. 자, 참고로 우리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은 이제 취소송 제기하면 제소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판례는 안 날과 관련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은 현실적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효력 발생일을 뭐로 봅니까? 바로 안 날로 봅니다. 안 날. 그래서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돼요. 안 날로 보기 때문에.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위 결정 고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행정처분입니다. 자, 관할 행정청이 위 결정 고시를 함에 있어서 A 주식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정 고시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게 만약에 개별 처분이었으면
통지를 통해서 도달돼야 된다라는 이 도달이 효력 요건입니다. 개별 처분은. 하지만 불특정 다수일 대상으로 해서는 통지 자체가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즉 송달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왜? 야,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야. 그 1000명한테 어떻게 처분 문서를 송달시켜요? 송달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일반 처분은. 그죠? 그래서 언제 효력 발생하는데? 명시한 시점 혹은 고시 또는 공고 5일이 경과한 시점. 맞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식회사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것은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아니죠. 어차피 이거는 통지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불특정 다수일 대상으로 처분이니까. 개별 처분이었으면 반드시 송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맞죠? 그때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처리를 해버립니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 일률적으로 그냥 송달 받았다 안 받았다 그냥 안 날로 쳐버린다고. 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쳐버려요. 따라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죠? 자, 위 결정고시에 대한 취소송 제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A 주식회사가 위 결정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관계없이 고시일인 2019년 4월 17일 아니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2019년 4월 17일이 아니라 언제? 24일이죠. 24일. 24일에 결정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 요건 맞습니다. 맞는데 요게 틀렸어요. 고시의 효력 발생일인 2019년 4월 24일이에요. 이때부터 알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답을 2번에서 찍고 3번, 4번을 읽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면 4번 가지고 혹시라도 착각하거나 헷갈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분명히 나와요,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정답 봤으면, 이게 확신이 있으면, 즉 자신에 대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은 절대 보면 안 돼요. 그 순간 이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번. 자, 기속력이네요. 판결의 기속력. 누구에 대한 효력이야? 행정청이죠. 다시 말하면 소송으로 따지면 피고죠, 피고.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 물론 관계행정청도 포함됩니다. 자, 얘네들이 뭐 하는 효력이에요? 행정청을 어떻게 기속하는 효력이야? 인용 판결의 취지에 따라라. 이게 바로 기속력이죠. 끝. 자,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건 기판력이죠. 기판력. 기속력은 주문 플러스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사유. 여기에 대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기판력이 주문에 대해서만 발생하죠. 야, 니은 처분청이 재처분을 했는데 종전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자, 그러면 재처분을 했어도 이 재처분의 효력은 뭡니까? 무효죠. 왜?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예요. 자, 그러면 무효니까 재처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니까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무효 확인 판결에도 준용되며 맞습니다. 기속력은 다 준용돼요. 근데 문제는 간접강제 결정은 어디에서만 준용됩니까? 자, 일단 취소 소송의 규정이 있고요.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을 안 하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간, 취, 부. 이 두 가지에서만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왜 무효 등 확인 소송에 준용을 안 하니? 자, 이거 입법의 불비다라는 비판이 있죠. 그래서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뭐가 안 된다? 간접 강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 틀린 지문이에요. 디귿 틀렸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강조된 거고 너무너무 자주 출제됐으니까 제발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리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었다. 적법한. 자, 늦게라도 이행했으면 더 이상 배상금 추심이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는 지문이죠. 왜? 이거 이행강제금이랑 취지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일단 늦게라도 이행했으면 재처분 의무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접강제에 의한 배상금 추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21번. 자, 맞는 것은 자,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할 때 고시하도록 돼 있대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이것도 뭡니까? 고시 형식의 처분이죠. 고시 형식이에요. 형식이. 그럼 딱 떠올라야죠.
고시 형식에 의한 처분은 뭐가 필요 없다?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럼 끝난 거야. 1번.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기출. 빈출이에요. 이것도. 자, 2번. 군인사법에 따라 당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장교를 보직해임하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거의 우리 행정절차법상으로는 자, 직위해제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직위해제도 행정절차법상 이미 다른 법률에서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해갖고 행정절차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직해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그래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 보직해임도 군인사법에 따라서 이미 이에 준하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처분 나왔다. 끝났네.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거부처분은 너무너무 빈출이죠. 왜? 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착각하도록 만들어놨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인데 이게 누구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종전영업자잖아. 종전영업자. 왜? 종전영업자는 나는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죠. 이 수리가 있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사전통지를 해야 돼요? 종전영업자죠.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한다고 했어요? 지위를 승계한 자, 양수인한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종전영업자예요. 얘한테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1번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거의 무조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하천법 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 이게 2018년 판례, 최신 판례로 한번 언급이 된 이후로 이미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얘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러한 권리, 하천수 사용권이라든지 아까 봤던 이 관습법상의 뭐 어업권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야? 권리도 재산권에 해당되니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가지정문화재예요. 근데 이제 이걸 관리단체로 지정된 게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걸 이제 관리라고 지정이 됐어요. 자, 그때 문화재보험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채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나 보호구역에 있는 요 토지 등을 얘가 수용할 수 있겠냐?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관리단체로 지정된 이상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권리를 가진 이 관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한정하지 않죠. 그 밖에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수거, 철거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당연히 이 관계인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죠? 본문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답은 4번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증액 소송입니다. 이거 누가 제기하겠습니까? 우리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가 제기를 하겠죠. 토지 소유자가 올려달라. 근데 이게 무슨 소송이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요? 행정청이 아니죠. 토지수용위원회는 나오면 안 돼요. 이건 항고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이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그럼 피고를 누구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총론을 공부하면서도 너무 지겹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왜? 4번 지문이 너무 쉬운 지문이란 말이야. 이거. 끝. 자, 23번.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는데도 각하한 재결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무엇이다? 원처분에는 없는 오로지 재결에만 있는 형식 내용 절차, 그죠? 주체상의 하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다. 봐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청구기간 5인으로 각하를 했다. 이재결. 원처분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어때요? 이건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예요. 당연히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죠.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은 이제 4번이랑 연결이 되죠.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 자, 제3자의 행정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탄공장 사장이 건축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연탄공장 사장님은 좋죠.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누가 싫어? 인근 주민이 싫단 말이야. 그럼 인근 주민이 취소소송, 이제 취소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자, 취사심판 청구했는데 인근 주민이 이겼어요. 취소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건축허가 날아가죠. 그럼 누가 짜증나? 이제는 드디어. 바로 연탄공장 사장이야. 그러면 연탄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나의 권익 침해가 발생한 게 어떤 처분이에요? 원처분은 아니죠. 건축허가 처분은 아니야. 뭐 때문에?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취소 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권익 침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연탄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권익 침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인용 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 있고 그 인용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한 것이므로 그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 되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결청이 직접 당해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탄공장 사장 예시를 들어봐봐. 자, 행정청이 연탄공장 사장님한테 건축허가 내려줬어. 누가 짜증나? 인근 주민이. 인근 주민이 자, 이 행정청을 피고로 해갖고 행정심판 제기해요. 여기 대해서 취소심판. 취소심판 제기했고요. 자, 취소 재결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는 형성력에 따라서 건축허가 처분이 사라지죠. 사라졌어요. 이게 원래는 원처분이잖아. 원처분이 어떻게 해요? 형성력에 따라 사라졌다. 그럼 연탄공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처분이 뭐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요거밖에 없죠. 취소 재결밖에 없어요. 원처분은 사라졌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제3자요 행정에 대해서 재결청이 직접 당해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재결 말고는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고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3번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토지 수용에 관한 불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앙토지수용인의 이의제결을 거치는 거죠.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자, 수용제결했어. 수용제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고 이의제결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원처분이 뭡니까? 얘가 이제 원처분이고요. 재결이란 말이 써있지만 얘는 원처분이에요. 얘가 특별행정심판이죠. 얘가 심판 재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원처분주의예요? 아니면 재결주의예요? 이거 원처분주의죠. 수용 재결이 원칙적으로 뭐야 되는 거야?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원처분주의. 근데 수용 재결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헛소리죠.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요거 물어본 거야. 수용 재결. 됐습니까? 이거 비교해야 되는 게 뭐야? 노동위원회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뭐 재결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왜? 재결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애초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고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때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수용재결이라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취소심판이 인용재결로서 그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할 수 있다. 맞죠?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세 가지. 근데 이 중에 뭐는 없어요? 취소, 명령재결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취소는 취소재결만 있어요. 이게 이제 형성재결이죠. 이것도 형성재결이죠. 명령재결, 이행명령재결 요거밖에 없어요. 변경은. 취소 명령재결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맞는 지문이고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거부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받아줘라 이 얘기죠.
자, 근데 행정청이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자, 이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사유란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사유를 들어가고 다시 거부하는 거, 이건 될까요? 이건 되죠. 왜? 이건 재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명령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정답 3번이죠. 근데 문제는 3번을 몰랐으면 4번 넘어가자. 4번부터 볼게요. 기속력입니다.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이 미치고, 맞죠? 원래 기속력이 행정청에 대한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결정, 이건 누구한테도 미칩니까? 피청구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에게도 미친다라는 게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있는 조문이고 실제로 기출된 바가 있어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3번이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을 찾으셨어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봐봐.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할 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직접 처분이죠. 즉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직접 처분은 마치 우리 3단원에서 배운 뭐랑 유사한 거냐면 얘가 대집행위랑 비슷해요. 아, 처분청이 안 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접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 이거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랑 비슷하네요, 얘가? 바로 이행강제금이랑 비슷하지.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을 안 하니까 처분청이 그거를 강제하게 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배상금을 명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행강제금 같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직접 처분으로 가볼게요. 이거 지금 처분청이 안 하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럼 대집행도 마찬가지였죠. 상대방이, 즉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해 주는 얘기는 이건 대신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죠. 직접 처분도 마찬가지야. 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어야 직접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할 수 없는 거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직접 처분, 아니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직접 처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처분의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처분의 성질상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로 요거예요. 정보공개 명령 재결.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재결이에요. 그럼 이것도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재결로서 충분히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뭐 때문에? 성질상. 대신할 수가 있어 없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성질상. 왜?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만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은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여러분이랑 여러분들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애 편지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엄마는 연애 편지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의 연애 편지가 없지. 엄마도 아마 되게 궁금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까지 연애할 때 갖고 있던 편지 나한테 꼭 보여줘. 한번 보여줘. 너의 연애의 어떤 그 과정들을 내가 살펴볼게. 막 이런 식으로 무섭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누구만 공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편지를 소장하고 있는 본인만이 보여줄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남자친구의 엄마한테 가갖고 누구누구 오빠가요, 편지 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안 보여줘요. 엄마가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수성이만 갖고 있지.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 뭐 내가 어떻게 대신 해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정보공개 명령은 누구만 이행할 수 있다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만이 이행할 수 있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신 직접 처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3번은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서 아마 어려웠을 텐데, 항상 이런 식으로 생소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 패턴이 맨날 똑같아요. 1, 2, 4번 나머지 지문들이 어때요? 충분히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혹은 자주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자,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 풀고 확인해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제가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요거는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기간 설명, 민법. 얼마 전에 뭐 경찰 시험 있죠.
마지막 치러진 경찰 시험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어요.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공법의 자세한 규정이 일반적인 규정이었기 때문에 보통 공법상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민법으로 갑니다.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구살림법에 의해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살림을 형질 변경한 자, 즉 지금 살림 훼손 행위를 한 거예요. 병질 허가도 안 받고 변경 허가도 안 받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살림을 다 망쳐놨는데. 근데 문제는 형질 변경 허가는 무슨 허가예요? 이게 대물적 허가란 말이야. 대물적이기 때문에 이전 양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자, 이분이 함부로 살림을 훼손해놓고 허가도 없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무가 자신한테 승계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해서 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상금을 납부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소송 제기하면 되니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은 모르신 분 없겠죠. 주민등록 신고는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일이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갖고 이제 총 25문제 다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아침부터 어려운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해설지 다운 받으셔가지고 과거에 강론 기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즉 내가 어디까지 공부할지 선을 딱 잘 그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거 이제 인사하는 이모티콘입니다. 감사합니다.